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 순서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면서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지방 하천을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추진하지 못한 지하 빗물 터널이 나왔는데 일단 이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뉴스인해 주세요. 예,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정부 또 서울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 10년간 또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기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당초 기억나시겠지만 2010년 정도부터 한 몇 년간 서울 중심으로 비 피해가 해마다 계속 큰 게 많았습니다. 네. 2010년에는 양천구에서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한 6천 채가 잠긴 적이 있었고요. 또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에서도 물난리가 엄청 난 적이 있었고, 강남역은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반복될 정도로 자주 침수가 있었고, 신촌에서도 한 번 엄청난 물난리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의 이런 상습적인 침수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서울 침수 지역 7곳을 정해서 여기에 아주 심도, 그러니까 지하 30m에서 40m 깊이로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쏟아졌을 때 그 폭우를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가둬두는, 저장해두는, 저류해두는 큰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몇 킬로에 달하는 배수관이죠. 또 하수관로, 또 터널이라고 빗물 터널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통해서 비가 안 올 때 이걸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곳 중에서 그렇지만 지금 완공이 된 것은 신월동 터널, 빗물 터널 딱 한 곳뿐입니다. 당초에는 강남역 일대 사당동, 광화문 등 7곳을 만들기로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때 신월동을 제외하고는 다 중단이 됐거든요. 아니면 취소되거나 축소됐는데 그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하수관고 증설이 무리한 토목공사고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표시를 했고 박원순 시장 때 이제 받아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그때 계획이 추진이 됐더라면은 2021년이면 완공이 됐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서울에 많이 왔지만 신월동에는 전혀 피해가 있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쉬운 점으로 남는 거죠.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 하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또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에 큰 피해가 입은 강남역 일대는 신월동하고는 또 지금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역 일대는 밑에 지하철 2호선이 다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신분당선이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공사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빗물 터널 공사. 근데 좀 묘한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비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커진 적은 또 없었거든요. 그동안 뭐 지금 이게 기록적인 폭우였고 1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강우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에 글쎄 아무리 도시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 피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깊은 지하 깊은 곳에 이제 빗물 터널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야는 여전히 이제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을 두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센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에 대응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 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야당의 합당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정치 공세라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어차피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네. 개인적으로는 비가 쏟아진 첫날 그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면 대통령이 휴가 마치고 복귀한 첫날이었죠. 네. 그래서 오전에는 초심 지키겠다, 뭐 또 이제 국민 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첫날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났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판단이 됐더라면은 서초동 집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가서 밤새 상황을 좀 보고받고 진두지휘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도 근무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위기 재난 상황에서 현장에 가는 건 무리가 있을 거고요. 진두지휘를 하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긴장감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뒷날 그 날이 밝아서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첫날 행보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날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서울시청으로 돌아와서 근무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서울시장이 될 때고 나서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뭐냐면은 시장 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반도로 태풍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비상 근무를 하다가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됐구나, 상황이 끝났구나라고 오세훈 시장이 안심하고 귀갓길에 평소에 다니던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비상대기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귀갓길을 운동하는 거 뭐 잘못된 것이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그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자리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리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이 폭우 첫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응 지나친 감은 없지 않지만은 또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여당이 반응하듯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대응도 좀 국민들이 이렇게 썩 그 제대로 된 반응이다, 대응이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그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고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네.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이렇게 말했고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게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 해명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 정말 적절하지가 않죠. 네.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고 퇴근은 없습니다. 국정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첫날 휴가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심 지키겠다, 국민 뜻 받들겠다라고 했으면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 뜻 받들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변명만 하고 옹호만 하고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상황의 심각성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수해 방지 대책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 예산이 900억 원가량, 네. 900억 가량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896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지금 안전총괄실의 실국장 모두 공석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시의회에서 6%가량 삭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전체 예산도 전년 대비 예산보다 600억가량 적은 걸로 나타났고 인사공백에 대해서도 이제 정기 인사에 따른 일시적인 공백이라면서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수해방지 대책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비판받을 부분들이 있죠. 네. 물론 예산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준비가 잘못됐다,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 10년, 11년, 12년 그 서울에 큰 수해가 있은 이후에 계속 수해 방지 예산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2019년에 6,168억 원까지 이렇게 피크에 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4,300억 정도였는데 2019년에 6,168억 원 이렇게 해마다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2020년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사업들이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4,000억 원대로 4,202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해 또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무척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 설명으로는 작년에 그 4,450억 원을 편성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248억 원, 6% 가까이 삭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서로 핑퐁, 서로 말다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산 삭감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서울시 예산 증액 포함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대책이 좀 허술하고 또 대응이 좀 미비했던 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사망 실종되고 이재민도 570명가량 발생을 했는데요. 또 큰 비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예고했던 대로 실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영등포구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1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입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는 워낙 만류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는데 그래도 강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고한 대로 그냥 가처분 신청을 한번 내보자 그 차원인지,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취할 여지가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말 끝장을 보겠다라는 건지 어느 쪽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는데 예. 그리고 가처분 신청의 내용도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상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이제 최고위가 해산되기 때문에 대표는 자동 해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 다시 들어가서 그 비대위 전환 표결을 의결에 참여했다라는 점을 절차적 문제로 지적을 한 건데, 그것만 문제 삼는 건지 자신의 징계도 문제 삼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3일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저런 입장들을 밝히겠죠. 물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앞두고 이준석 대표 마음 돌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접촉을 시도를 할 겁니다. 네. 만약에 내일 모레 사이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네. 이준석 대표가 또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명분에서 또 여론전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3명의 공신을 뽑으라면은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김종인 이미 아웃됐죠. 이준석마저 빠진다면은 과연 윤석열만으로 보수정당의 변화, 혁신,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보수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악바리 금성에 가까운 감정 싸움, 나 빼고 어떻게 잘 되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 지금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명분과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측근 인사로 분류되죠.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이제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 제의를 받고 대통령실로 간다라고 밝혔어요. 네, 다음 주 이제 출근할 예정인데요.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준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전 대표는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충성을 받은 적도 없다,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이 아니다라고 좀 건투를 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박민영 대변인이 배신자 이야기 들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여당 대변인이 대변인 역할, 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그 박민영 대변인을 발탁했던 이준석 대표에게나 모두 축하할 일인 거죠. 물론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쓴소리 본인도 직접 하고 국정 뒷받침하겠다 다짐했으니까 제대로 일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당의 대변인은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정당에서 일할 때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도 활동이 가능했지만은 네. 대통령실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위에서 일해야 되고 또 동시에 대통령의 비서고 참모입니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변화된 그 모습을 좀 보여야 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친 이준석계 인사죠. 김용태 최고위원. 잠시 뒤 2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